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뭐 공천의 의미,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공천의 의미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 공천 제도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라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공천을 해서 결국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의원들이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의원들이 들어오느냐. 그래서 요 의원들의 이제 들어온 의원들의 이제 특성들을 몇몇 기준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얘기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국회는 초선 의원의 비율 굉장히 높습니다. 초선 의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민주화 이후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민주화 이후 국회 내 초선 의원의 비율이 나옵니다. 제13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이 전체 의원의 55.5%를 차지했어요. 제일 높았던 때는 언제냐면 17대 국회였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선된 의원이에요. 초선 의원. 초선 의원이 무려 62.5%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 선거도 초선 의원이 50.3%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거의 4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초선 의원들이 그럼 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뭐 거의 새로 출마한 의원들이 거의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원 같은 경우는 뭐 출마한 의원들의 거의 한 뭐 90% 정도까지가 다 당선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등장한 새로운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국회로 많이 진출을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인데, 그럼 왜 초선 의원의 비율이 이렇게 높냐라는 거죠. 이것은 이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신 수준과 연계가 돼 있다라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나 정당을 신뢰한다. 근데 뭐 여론조사를 되게 많이 하죠. 여론조사 이제 많이 하는데 국회 신뢰하세요? 정당 신뢰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신뢰해요. 라고 대답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요새 굉장히 낮아요. 국회나 정당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이제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국회나 정당을 불신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일단 승리를 거두는 게 이들의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럼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이들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기존의 의원들을 잘라내는 거죠. 공천에서 잘라내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해서 이들 어떤 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새로운 어떤 이런 후보들, 우리가 기존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 우리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켰었던 그런 의원들 다 쫓아내고 이제 새로운 의원들, 새로운 피를 수혈했습니다. 다시 우리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 초선 의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고, 또 다른 맥락은 무엇이냐면 선거 때마다 우리나라의 정당 체제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민주당, 공화당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두 개의 정당이 유지되어 오지 않습니까? 양당 체제로.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당이 매번 바뀌어요. 같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이름이 매번 바뀝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이합 집산을 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게 된다라는 거고, 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 초선 의원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오는 거, 뭐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국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입법하는 곳입니다.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초선 의원들은 들어와서 일단 뭘 해야 되는 거야?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들로부터 어떤 정책적 전문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초선 의원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 어떤 정책적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이유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뭐 요거는 방금 얘기한 내용이고, 자, 그렇다면 이 국회 구성은 이제 전체 사회 구성의 형태를 반영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descriptive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의민주주의 이제 이론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층이나 그룹들이 의회 구성에 반영되는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나은 대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론, 그러니까 descriptive representation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선 의회, 국회가 전체 사회의 마이크로코스믹 폼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면 한국의 국회는 전체 사회 구성의 형태를 반영하고 있느냐?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그게 뭐 연령, 성별, 직업 뭐 요 정도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성별의 측면입니다. 여성 의원의 비율. 제13대 민주화 이후입니다. 제13대부터 민주화 이후 처음 여성 의원은 몇 명이에요? 몇 퍼센트예요? 전체 의원의 2%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낮죠. 그러다가 제17대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이 13%로 뛰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9%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낮습니다. 뭐 19%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굉장히 낮은 거 맞죠? 그죠? 굉장히 여성 의원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OECD 그 37개 국가의 평균 여성 의원들의 그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29.8%예요. 우리는 19%. 굉장히 낮죠.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고, 일단 국제의원연맹 IPU 그 회원국 190개국 그 회원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 의원들의 평균 비율이 24.5%입니다. 이것은 2020년 기준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국회 여성 의원의 비율은 상당히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향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냐 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 여성 의원들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대 2%, 뭐 17대 13%, 20대 17, 21대 19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권 신장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남녀 평등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여권 신장이 이제 계속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여성 의원들이 국회로 진출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여성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얘기를 해본다라면, 이 초반에는 거의 대부분 비례, 여기 지금 지역구 비례 이렇게 돼 있죠. 거의 대부분 여성 의원들은 비례대표 의원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었고, 지역구 출신, 지역구를 대변하고 있는 여성 의원들의 수는 굉장히 적었었어요. 13대는 한 명, 13, 14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역구 여성 의원들은.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구 의원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낮은 비율이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여성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이 연령별로 이제 본다라면, 일단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 18, 19, 20, 21대 이제 그 국회의원의 연령을 이렇게 보면 일단 청년 의원들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2030, 20대, 30대 의원들의 수는 진짜 뭐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30세 이상 뭐 이렇게 조금씩 뭐 30대 이상 40세 미만도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몰려 있어요? 40세 이상부터 이제 몰려 있다. 그래서 50세, 60세 미만까지 이제 몰려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8대 국회 때 국회의원이 됐었던 40세 이상, 50세 미만 고 세대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586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뭐 처음엔 386이라고 불렀어요. 386, 그래서 486, 586으로 되는데, 이 386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30대, 그다음 80, 그러니까 30대고 연령이 80년대 대학을 다닌 1960년대생, 이 세대들을 386 세대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학을 80년대 다니면서 민주화 투쟁을 했던 세대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들이 대거 국회로 진출을 합니다. 국회로 진출을 하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국회에 남아 있게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2008년에서 2020년까지 흘렀죠. 지금은 486이었다가 이제 50대가 되니까 586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586 세대가 대한민국 국회를 점령하고 있어요. 네. 아마 이 패턴들을 보면 이들의 숫자 점점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50세 미만이. 40세, 이때는 많았었지만 40세 미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점점 그 안에서 나이를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정한 세대가 너무나 많은 국회의원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좀 전체 국민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뭐 직업의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일단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이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 변호사 비율 굉장히 높고, 그다음 뭐 교육자, 그러니까 주로 보통 전문직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직업 구성으로 놓고 본다라면 전체 국민의 그 직업 구성을 반영하는 모습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 구성은 전체 사회 구성의 형태를 반영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가 전체 사회 구성원의 마이크로코스믹 폼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